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또 토요일 아침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새벽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설레요. 저는 설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아침을 늘 일찍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린애 같죠? 보면은. 하여튼 여러분들 일찍 일어나신 분들은 천혜장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듣기 싫은 분들도 있겠죠. 영상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 보셔도 되니까. 저는 강요 안 합니다, 절대, 여러분. 저는 천혜장은 절대 강요하지 않고 그냥 천혜장과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그냥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래요. 학교 다닌다는 기분으로 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친구처럼 같이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다들 열심히 살아오잖아요. 살아오는데 그 살아온 그 노력한 그 결과들이 나중에는 참 잘 될 거라 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잘 될 거예요. 저는 이런 그런 글귀가 상당히 좀 좋더라고. 바보라는 그런 단어. 이 바보라는 단어가 참 어떤 때는 참 어리석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많이 와닿습니다. 내가 바보가 되면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웃어요. 지보다 못한 놈이라고 이제 뽐내면서 말이죠. 근데 내가 바보가 되면은 마음씨 착한 친구가 이제 모인답니다. 그 불쌍한 친구를 돕기 위해서 그러겠죠. 내가 바보가 되면은 약삭 빠른 친구는 다 떠납니다. 도움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나겠죠. 내가 바보가 되면은 정말 바보는 다 떠나고 진정한 친구만 남는 겁니다. 내가 바보가 되면은 세상이 천국으로 보여요. 그냥 이대로가 좋으니까요. 바보면 어떻습니까? 바보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어떤 바보인가죠. 어떤 바보이냐. 바보같이 살아도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천혜장은 바보 같아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흘러가는 거죠. 10년 동안. 하여튼 열심히 잘 떠내려 가도록 할게요. 같이 갑시다, 여러분. 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인수합병 M&A 빅딜을 이제 예고한 지 한 2년이 다 돼가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재계와 시장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2023년 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당분간 이제 빅딜에 주력하기보다는 기존 주력 사업의 효율성을 관리하는 그쪽으로 갈 것 같고요. 파운드리를 비롯해서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좀 그 여력을 쏟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재계에 따르니까 삼성전자의 그 대형 M&A는 2017년 그 미국의 전장 기업이죠. 자동차 전자부품 같은데 그 하만 인수가 마지막이었어요. 하만. 이 하만 인수가 마지막이었는데 그 하만은 커넥티드카하고 전장, 오디오 이쪽 전문 기업이에요. 보니까 2016년에 당시 그 세계 그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 분야 1등이라고 그리고 텔레매틱스 분야 2위 업체였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그 하만을 80억 달러에 인수를 했어요. 80억 달러. 당시 환율로 보니까 한 9조 한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약 30%의 웃돈을 이제 얹었는데 하만 인수 당시에 그 에비타 배수가 한 11배 정도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EV 에비타가. EV 에비타가 해당 기업의 주식을 한 100% 인수했을 경우에 이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이는 그 에비타, 그 상각전 그 영업이익의 현금 흐름의 대용치를 보는데 하여튼 이 몇 년이 지나면은 그 빚을 다 갚고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이쪽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배수가 10이라면은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는 10년이 걸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10년 정도. 그래서 IB 업계에서도 국내 M&A에서 그 EV 에비타가 10배 이상으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지만은 미국 시장에서는 12배를 웃도는 수준에서도
빅딜이 이뤄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준으로는 비싸게 샀다고는 볼 수 있지만은 국경을 넘어서 이뤄지는 일종의 크로스보더 M&A였다는 점에서는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일단은 하만 인수 이하 이렇다 할 그런 M&A가 전무하던 우리 삼성전자를 두고 이제 빅딜 가능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도 한 2021년이었어요. 당시 삼성전자의 그 CFO죠. CFO였던 최윤호 현재 삼성 SDI 사장이 앞으로 3년 내에 의미 있는 규모의 M&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2022년 그 초에 한종희 그 부회장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삼성전자의 그 M&A는 강감무소식이야. 깜깜무소식. 영국의 그 침립스죠. 침립스 기업인 그 암이죠. 암, ARM. 이 암에 대한 상장전 지분 투자를 검토했는데 최근에는 투자 의지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네요. 그 ARM은 반도체 그 설계에 필요한 그 아키텍처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엔비디아 같은 그 팹리스 업체들의 그나 IP를 넘겨가지고 이 로열티를 이제 받습니다. 로열티를 받는다. 거의 모든 반도체 제조사가 ARM의 설계도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독점 기업이라고 합니다. 단순 지분 투자로서는 시너지가 이제 불투명해서 독점 기업인 탓에 경영권 인수가 불가능하다, 불가능에 가깝다. 뭐 그런 점에서는 삼성 수뇌부에서는 뭔가 회의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기술 민족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반도체 산업의 크로스보더 딜은 점점 힘들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삼성전자 그 눈높이에 맞는 M&A 대상이 없어요. 해외 업체는 인수하더라도 그 이 결합 심사를 넘기 힘들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야.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승인을 안 해준다. 승인. 꽝이죠. 승인 안 해주면 꽝이죠. 일단 무엇보다도 하마를 인수하면서 그 그렸던 시너지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삼성전자가 빅딜에 더욱 신중해졌다는 그런 분석도 제기가 돼요. 하만 인수에 삼성전자는 그 전장 사업하고 반도체 사업부 간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성과는 미미합니다. 미미하고요. 2017년 그 기준에 7조 원이던 하만의 매출이 2021년 한 10조 원까지 늘었지만은 수익성은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그 금토업계 관계자도 약 9조 원을 주고 샀는데 원금 회수는 고사하고요. 아직 이자도 뽑지 못한 상황이라고 이제 꼬집습니다. 특히 하만 인수를 계기로 해서 재계화 시장에서는 삼성이 전장 시장에서 보여줄 전략적인 비전을 주목했는데 이런 대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제 뼈아픈 거예요. 그 하만 인수 이후에 이 포트폴리오를 보완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그 스몰 D를 들여다보면 아주 단편적인 그런 시각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진 듯 아쉬운 그런 대목이 존재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거죠. 삼성은 그 하만 인수 뒤에 이제 전장 사업 역량을 보완하려고 미국의 이제 V2X라고 있어요. V2X의 그 솔루션 스타트업 사바리하고 독일 AR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이 소프트웨어 전문 그 아포스테라를 인수했습니다. 삼성의 이런 행보를 두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적잖았어요. 그 전장 사업의 밸류 체인은 2차 벤더, 1차 벤더를 거쳐서 완성차 업계로 흘러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하만은 BMW하고 벤츠를 비롯해서 글로벌 카메이카 1차 벤더입니다. 그 완성차 업계 강제는 삼성이 겨우 1차 밴드를 전장 그 고객수로 육성해야 하는데 그 하만을 인수하면서 이런 구도가 좀 흔들린 거예요. 1차 밴드였던 하만을 삼성이 인수하고 또 하만이 유관 기업을 잇따라 인수하면서 전장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만과 그런 삼성을 견제하고요. 대체 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나타났다고 보는 거죠. 전문가들은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M&A 관련 의사결정이 각 유관 그 조직 간의 그 연계와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M&A 관련 그 의사결정이 옛 미래전략실하고 그 후신인 사업지원 TF 출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폐쇄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정작 연관 사업부가 소외되는 경우가 잦았다는 거예요. 가령 삼성은 아직까지 재무통이나 전략통, 기획통 등 이렇게 기능별로 특화한 그런 임원진이 상층부에 포진돼 있어요. 마케팅, 재무, 인사,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갈등 중재, 부서 간 그 상호 협력과 통합 도출 등이 가능한 그 헤비웨이트 그런 리더들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전직 삼성전자 임원은 하반은 인사할 때도 그 전략과 재무 라인에서 탑다운식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장 사업팀의 그런 전체적인 그 전략의 밑그림과 부딪힐 때가 많았다고 기능을 하는 거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삼성이 당분간 빅딜의 드라이브를 걸기보다는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반도체 부분 투자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삼성은 TSMC와 피말리는 그 설비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미 삼성은 미국 텍사스 쪽에 한 1676억 달러를 투자해 가지고 2034년부터 42년까지 매년 한 개의 신규 공장을 가동하는 장기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삼성의 그 테일러 반도체 공장 초기 그 투자 금액 한 170억 달러인데 이거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예요. 낸드 시장에서도 삼성의 그 설비 투자 전략도 관심사인데, 이 과점 체제인 D램 시장과 달리 낸드는 이리 그 삼성을 필두로 해서 10% 안팎의 점유율의 업체들이 현재 난립 중입니다. 과거 D램 시장처럼 업황이 부진할 때 오히려 증산을 단행함으로써 그 후발 투자의 추격 의지를 확 꺾을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하는데, 이 반도체 업계에서 SK하이닉스의 그 낸드 사업은 삼성의 설비 투자 전략에 달렸다, 그런 뒷말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삼성이 M&A 조직을 꾸준히 키운 만큼 전장 사업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차량용 반도체 업체 등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M&A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고, 22년 4월인가 그럴 것 같아요. 삼성은 이제 반도체 혁신 센터장에 그 반도체 투자 전문가인 그 마코 치사리 부사장을 앉혔습니다. 그 사람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모건 체이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을 거쳐서 아랍에미리트적 국부펀드인 그 무바달라에서도 반도체 투자를 담당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M&A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나오는 게 없네요.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요즘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과 반대로 간다. 실적과 반대로. 아주 황당하죠. 웃기고. 실적이 좋으면은 주가도 가야하는데,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꼬라박고, 또 이렇게 실적이 엉망이면 주가는 또 상승하고, 이런 공식에 맞아 들었어요. 6일날 삼성전자 그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전일 대비 800원 올랐어요. 그래서 59,000원에 딱 마감을 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그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뒤에 4일부터 한 4일간 6.5% 정도 이제 오른 거죠. 이렇게 주가와 실적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 한몫을 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 민감 산업이에요. 그리고 사이클 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생산량을 쉽게 줄일 수 없어요. 원가에서 고정비 비중이 높은 그런 비용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장부상 적자가 나더라도 현금 확보를 위해서 최대 규모의 생산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불황기에 진입하더라도 쉽게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반도체 주식의 매수는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 한참 진행 중일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게 증권업계 조언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질 때 집중적으로 우리가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응? 집중적으로 모아야 한다. 증권업계에서도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면 주가 반등을 기대할 만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에서도 과거 메모리 다운사이클에서 보면은 삼성의 주가는 재고 정점을 기록한 그런 시점의 직전 분기부터 주가 반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재고 정점은 올해 2분기로 추정되는데, 삼성전자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1배예요.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주가 반등이 앞당겨 줄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 삼성의 그 실적이 부진할수록 메모리 투자를 축소할 필요성이 커지는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행히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전반적인 투자 축소하고 감산이 진행 중인데,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문에서 올해 투자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 공급 감소 효과는 재고가 줄어든 하반기에 집중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혜택을 쏟아내는 점도 한몫을 해요. 정부의 투자 그 공제 발표, 확대 발표 후에 SK하이닉스 주가는 6일까지 한 3거래일 동안 9.9%나 올랐어요. 아주 시원하게 올랐고, 이 반도체 장비나 소재 부품도 일찍 상승을 했는데, 지난 3일 정부는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등 이런 국가 전략 기술 산업에 대해서 대기업의 투자세 공제율 최대 25%까지 높이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략 기술의 그 단기 연간 시도 투자에 대한 세 공제율을 대기업 기준은 현재 8%에서 15% 올리고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에서는 국가 전략 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은 투자세 공제율을 최대 35%까지입니다. 35%까지. 하여튼 이번 기회에 기업들이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올리버 집세, BMW 회장인데, 월세가 아니고 집세. 하여튼 올리버 집세 BMW 회장이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그 CES 2023에 그 개막 첫날 그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냐? 방문하면서 더 오래 보고 싶은데 일정 때문에 가야 하네요.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세 회장은 삼성전자 전시를 둘러보면서 손뼉을 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어요. 산업계에서는 집세 회장이 삼성전자와 끈끈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알린 것으로 현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집세장은 이날 오후에 삼성전자 부스에서 약 30분간 머물렀는데 한종희 부회장하고 최윤호 사장, 이영희 삼성전자 DX부문이죠. 글로벌 마케팅 실장 등이 이제 그를 안내를 했어요. 집세장은 쉬운 연결성을 강조한 그 캄온 그 보딩 존이란 거 봐요. 캄 온보딩 존이라는 데 흥미롭고 멋지다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하여튼 그 삼성전자가 하만과 협업해가지고 선보인 자동차 운행 지원 솔루션 레디케어 그런 기술 시연을 보면서 손뼉을 쳤어요. 이 레디케어는 이미지 센서나 그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운전자 눈, 코, 입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분석을 합니다. 예컨대 운전 중 졸음이 쏟아져서 눈이 반쯤 가기로 하면은 운전석 화면에 그 빨간색 등이 켜져가지고 땡땡땡땡 해가지고 경고음이 울리는 거예요. 그 하만의 오디오 그 레디튠을 시연하기 위해서 직접 운전석에 올라타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 레디튠을 인상 깊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 구현 가능한 서비스인지 궁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온보딩 그 경험도 그 집중적으로 봤어요. 더 오래 보고 싶었는데 다음 일정이 있어서 가야 한다. 언급을 하고 집세장이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난 것은 지난달 17일 이후 보름 만이라고 하네요. 그런 당시 방안을 해서 삼성전자 그 회장하고 최 사장 등을 만나가지고 전기차 그 배터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거죠. 일단 집세회장은 그 한 부회장한테 미래 디지털 경험하고 전기차 등에 대한 기조 연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전기차가 그 경험과 결합해야 그 함을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한 부회장의 기조 연설처럼 디지털뿐 아니라 그걸 물리적인 세상으로 불러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덧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주 또 흥미로운 또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보니까 삼성전자가 한 1, 2년 전에 선보였던 그 전시 컨셉트라고 하는데 전시 컨셉트를 조각조각 잘라내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자업계 한 고위 관계자가 그래요. 5일날 보니까 그 라스베가스에서 IT 그 전시회죠. CES 2023에 참가한 중국 가전업체 그 TCL 부스를 둘러본 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TCL. 이곳에서는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볼 수 없었다. TV는 물론이고 스마트폰까지 대놓고 삼성전자를 베꼈다. 참 중국 수준이 그래요. 이날 TCL 부스는 볼수록 쓴 웃음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TV 전시 공간에서
삼성전자가 지난해 QLED TV를 중심으로 선보였던 그 컨셉트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하죠. Q 시리즈란 그 QLED 브랜드 명만 다를 뿐, 뭐 크기별 종류 구성도 비슷했고, 스마트폰 전시 공간은 더 심했다네요. TCL은 이곳에 3프로젝트 시카고라는 이름의 폴더블 폰을 시제품을 전시했는데, 이 제품은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과 그 시리즈 거의 미투 제품에 가까울 정도로 비슷했다네요. 제품을 접었다가 열어보려 하자 현장 직원은 만지면 안 된다 이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이 시제품이어서 내구성이 완벽하지 않다. 만지지 말고 눈으로만 봐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삼성전자 제품과 너무 비슷한 거 아니냐 질문하니까 것과 달리 안은 완전히 다르다. 뭐 그렇게 답을 했는데 3시간 뒤쯤 다시 이곳에 갔을 때 제품 주변에 플라스틱 보호막을 세워놨다고 하네요. 왜 막아뒀는지를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접어보려 해서 말것을 흐렸다. 하여튼 참 웃기네요 보니까. 하여튼 이 제품은 TCL이 2022에서 이미 공개한 것이라는데 혁신의 현장으로 불리는 그 CES에서 이런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막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혁신이 주는 놀라움을 기대하고 찾아가는 관람객한테는 상당히 미안하게 할 일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하여튼 중국 수준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베끼더라도 잘 베끼면 좋은데 엉성하게 베끼니까 좀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토요일인데 여러분들 편안하게 쉬시고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